이 시장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줄 거란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은요, 자산을 비트코인, 주식, 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해놔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10배 이상 빌려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사실은 포지션을 취했었습니다. 손실이 나면 증거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증거금을 메워야 돼요. 그걸 뭘로 메운 겁니까? 주식을 팔아서 메운 겁니다. AI 버블론이 사실이었다면, 그래서 영향이 있었다면 아무리 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칠 수는 없어요. 구글도 똑같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중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조정에 대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인들이 사실상 뭐 전부 다 반영이 된 건 맞죠. 뭐 AI 버블론도 근거가 있는 얘기일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요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 요인 때문에 그게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가지고 모두 AI 버블론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칩을 하게 되면 그 공포는 더 극에 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이게 올해 있었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글로벌 시장의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4,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국의 주요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죠. 나스닥보다도.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죠. 예. 아니 대표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대비 1등을 한 거는 얼마 만에 보신 겁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땐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내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여러 차례 보긴 했는데요. 네. 나름대로.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사실상 반도체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정말 발군의 힘으로 4만 원대였던 주가가 10만 원이 넘는 기업을 토하면서 사실 덩치가 큰 게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지수가 오를 때 워낙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우리나라의 지수는 하루에 오르는 것도 100포인트, 내리는 것도 100포인트가 되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어쨌든 조정이 있었었고, 그 조정 가운데서 누가 생각하던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단기적으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 또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일에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컸던 데는 사실은 다른 숨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해외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 데칼코마니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미국의 주요 지수가 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 지수 공이 그동안 특히 10월에 지수가 급등했었을 때 어떤 기대가 시장에 있었냐면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줄 거란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대부분의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또는 미국 지수 또 각국 지수에 대해서 보다 좀 과하게, 우리 표현으로는 과하게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레버리지, 즉 남의 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10배 이상 빌려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사실은 포지션을 취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 속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애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10배를 질러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일본 돈을 많이 빌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니까 내가 엔화를 가지고 있으면 엔은 강세로 가겠죠. 자, 일본이라는 국가의 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금리로 일본 돈을 빌려서
예전 같으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직접 일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일단 일본 엔화 강세에 대한 환차익도 내가 벌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이득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매수 포지션을 취해놨는데 실상 10월 28일에 미국의 연준이 열리고 나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꺾였던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상과는 반대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는 원래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기 시작을 했겠죠. 네. 여기에다가 일본 총재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총재가 돈을 엄청 풀겠습니다라고 또 여기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추가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돼서 하락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또 최근에 일부 기사로도 발표가 됐지만 MSCI 지수에서 이거 뭐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이 있는데 생산 활동도 안 하면서 이것만 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이런 기업들 MSCI 지수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면서 관련 ETF에서 또 돈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30% 이상 조정을 받는 극심한 조정에 시달렸습니다. 네. 문제는 비트코인이 10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질러놨는데 30% 이상 이로 인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은요. 자산을 비트코인, 주식, 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해놔요.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쪽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서 특히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데 손실이 나면 증거금이 부족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증거금을 메워야 돼요. 그걸 뭘로 메운 겁니까? 주식을 팔아서 메운 겁니다. 이게 지금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듣고 보면 그럴듯한데 너무 소설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먼저 이걸 몇 군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증거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리서치하면 되게 유명한 리서치 중에서 혹시 야데니 리서치라고 들어보신 적 있었을 제가 거라고 너무 생각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 리서치에서 11월 24일 이틀 지났네요. 공식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유동성 우려 촉발의 주식 매도 압력이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회장은 주식 매도의 원인 중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이 왜 폭락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폭락이 일부 투자자라고 하여금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같이 해놨더니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주식으로 증거금을 메꿔야 되는, 팔아서 메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는 유동성 우려를 야기하며 레버리지 매수 포지션을 메우기 위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비트코인 손실이 쌓이면서 마진콜이 너 돈 부족하니까 돈 내놔. 이게 마진콜인데 그렇죠? 마진콜로 인해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게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만 놓고 보고 우리는 마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 버블론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이 원인 중에 그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하락을 두고 빠진 폭만 보고 진짜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다른 요인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했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었고 일부 금리 요인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꼬여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면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굳이 팔 필요가 없네.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요인을 모른 채 이건 그냥 AI 버블론이어서 정말 이건 꺼져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변동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비중을 정말 밑에서 줄였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도 잘못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결국에는 AI 버블 논란도 있고 버블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은 AI 거품론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채권도 그렇고 이제 환율도 같이 건드려졌고 네. 금리도 같이 건드려진 거죠. 총합적으로 갑자기 건드려졌는데 그럴 때 가장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초고위험 자산의 레버리지를 10배씩 써서 들어간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주식 매도로 맞습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그러면 예상보다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또 이걸 결정하는 변수들은 또 물가나 고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물가 지표 9월달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지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한테 꼭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에 있는 위원분들끼리는 되게 얘기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절반의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고 반면에 물가는 중요하지 않아. 물가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고용 얘기를 하냐면 실제 고용이 무너지면 물가는 같이 내려옵니다. 지금 당장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고용이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잃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월급을 못 받으면 물건을 샀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럼 높은 가격에는 물건 가격들은 안 팔릴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세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다보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내려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부총재, 유은의 총재라든가 아니면 오늘 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분이 거의 결정권의 거의 7, 80%를 좌지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 부의장 이 사람까지 힘 합쳐면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반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안타까운 일이 조금 있다라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차기 의장에 대해서 지금 뭐 헤스이시라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크리스토퍼 올러는 본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하게 충성심을 보여서 무조건 내리는데 그냥 압박을 하겠죠. 내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물가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고용을 핑계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12월 1일부터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동안 시장했던 돈을 빨아들였던 QT, 즉 양적 긴축이라는 거. 이건 연준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중단하죠. 그럼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성 환경이 최악을 지나가는 환경이 되고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역할들이 되다 보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어려웠던 국면은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오히려 또 반겨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국면으로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조금 풀리면 이게 원래 본질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네. 빠진 게 더 컸다면 유동성 풀리면 이제 AI 주식도 다시 네. 올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AI 버블론이 사실이었다라면 네. 그래서 영향이 있었다면 아무리 구글이라 하더라도 신고가를 칠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같은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차별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와 관련된 기업들. 일단 오픈 AI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와 관련이 있었던 뭐 오라클이라든가 그죠? 그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부진한 반면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또 다른 진영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AI 버블론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원래 우리가 하는 오픈 AI 중심으로 거의 오픈 AI가 한 80% 점유율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0%대가 떨어졌고 우리가 알고는 구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가 아는 AI는 오픈 AI의 독점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와서 양대 산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반영하는 시장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버블이었으면 구글도 똑같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뭐 구글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혼자 안 빠지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AI 버블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에 제 얼굴 비춰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게 제가 하도 많이 넘기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일단 마이클 버리가 우리한테 어떤 경고를 했는지 먼저 보면 네. 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예전에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에 한 2년 전부터 숏을 쳐서 이거는 버블이야 라고 했는데 한 2년 고생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네. 실화라고도 하고요. 빅쇼트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해요. 맞아요. 좀 예, 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마이클 버리의 입장입니다. 일단 마이클 버리가 뭐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경고를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버블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냉정하게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따져보고 갈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뭐 이런 논란이 나왔으면 충분히 이 사람의 근거가 충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왜 버블이라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 사람이 공격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그죠? 뭐 회계도 문제 있고. 근데 그건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어요. 그죠? 아니다. 너 틀렸다. 실제 마이클 버리는 숫자도 틀렸어요. 숫자도 오류로 해서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얘네가 사기라고 했고 뭐 앨런 같다라고 했지만 옛날에 앨런은 세무를 회계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예요. 그리고 지금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했다면 미국은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위기의 본질은 딱 하나였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AI 버블의 핵심은 야 AI 관련 기업들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잖아. 이걸 우린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는 그 얘기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요. 그게 어제 마이클 버리가 요즘 리딩방 차렸거든요. 그 리딩방 차리면서 첫 번째 레터를 보냈어요. 첫 번째 레터를 보내면서 99년하고 비교를 해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거 AI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 못 벌어. 근데 그게 버블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요 얘기하는 거죠. 과도한 설비 투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는 과잉 설비 투자가 있었을 때 이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 버블이 있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집에 깔 수 있었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초속 인터넷망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SK 브로드밴드 뭐 KT 뭐 이런 거 그때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지만 초고속망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걸 까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깔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오버스럽게 깐 거죠. 그죠? 깔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그죠? 무한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깔았는데 실제 95%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깔아놓고 실제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업체들이 알았느냐? 몰랐죠. 그죠? 나중에 깔아야 되는 줄 알고 깔고 보니까 과잉 투자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정확하게 지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버블인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 당시에 한국통신 코넷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입해야 돼라고 했는데 요 가운데 그림 봐보세요. 이게 컴퓨터 판매량이에요. 네. 컴퓨터 판매량. 자, 내 집에 엄청난 초고속 인터넷만 깔았으니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엄청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 사람 다 샀겠죠. 99년 돼가지고 진짜 없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안 사주면 나쁜 아버지, 나쁜 엄마 됐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다 사고 나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10대 그룹 안에 들었던 게 제 기억 속에는 아마 우리가 알고 삼보 그룹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삼보 컴퓨터. 예, 삼보 기억하죠? 컴퓨터, 현주 컴퓨터, 또 세진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세진이나 현주는 그 정도 기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랬었고 이 당시에 어디 가서 뭔가 좀 잘난 척을 하려면 이제 용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내가 컴퓨터 부품을 먹었었고 이런 걸 할 때가 되게 논란이 있었을 때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99년 때 너무 많이 사가지고 2000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청 급감하는 거 보이죠? 네. 살 사람 다 산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더 많이 만들었겠죠? 가격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내려갔죠. 옆에 보세요. 네. 지상 최대 박앤셀 몇 프로 세일이래요?
74% 이게 버블이에요. 살 사람은 다 샀고 설비 투자도 다 해놨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물건은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싸게 팔아야 싸게 되죠. 팔아야죠. 그래서 실제 이 기업들이 다 파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하는 거고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엔비디아가 GPU의 가격을 확 낮추는 게 버블인가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안 사게 돼서 이제 그걸 진짜 싸게 금매로 내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마이클 버리의 과도한 설비 투자가 버블이다라는 주장에 지금 대표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반박을 거죠. 그렇죠? 제기하시는 첫 거죠. 번째는 네. 이게 정말 과한 투자인지 아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99년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1999년에는 그 통신기업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란 기대 때문에 일단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던 건데 실제는 필요가 없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AI와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구글 보셨죠? 그 정도 설비 투자하니까 성능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죠. 좋아졌죠? 네. 그거는 과잉 투자가 아니에요. 과잉 투자는 내가 이렇게도 투자했고 투자했는데 더 투자를 했어. 근데 성능이 더 개선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도 더 투자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과잉 투자해요. 근데 투자한 만큼 성능이 좋아졌다. 그게 어떻게 과잉 투자입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쓴 비용이 너무 컸던 거죠. 어쩔 수 없이. 크긴 했지만 실제로 어때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구글이 저렇게 성능 좋아진 걸 봤으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아마존이나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도 분발해야지. 쟤들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오픈 AI 입장에서 세물투마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와, 이번에 너희들이 잘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투자를 통해서 성능을 따라잡아야죠. 이건 과잉 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근거를 대볼게요. 이거 한번 쳐다봐 주세요. 구글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걸 발표해서 11월 24일 기사입니다. 5년 뒤 현재보다 컴퓨팅 용량이 몇 배가 필요하대요? 1000배가 필요하대요. 와. 당장 6개월마다 용량이 2배씩 필요하대요. 지금 여러분들 버블이니 뭐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 기사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죠? AI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해서 컴퓨팅 용량은 6개월마다 2배씩 필요하고 그 다음에 4, 5년 뒤에는 1000배가 필요하대요. 물론 이게 현실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계신 시청자 그 누구도 구글에 있는 분보다 AI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얘네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세계 1위 기업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좀 축소해 보자고요. 10배라고 해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10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클 버리가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이클 버리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 나온 의사 출신인 거고 물론 똑똑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클 버리가 그 얘기한 다음에 나온 기사들이니까 마이클 버리도 지금 보고 생각을 바꿨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뭐죠? 성과는 몰라도 성능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걸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나온 거 가지고 나노 바나나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과잉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보셨겠지만 구글에서는 앞으로 6개월 뒤엔 지금보다 2배 필요하고 4, 5년 뒤에 1000배까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하고 반을 쪼긴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게 보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잉 투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시장에서도 야 구글이 잘하니까 구글이 TPU란 걸 한대. 그럼 엔비디아 거 GPU 안 쓰는 거 아니었더니 지나보니까 어때요? 아니네. 이거는 엔비디아 GPU도 무조건 필요한 거고 TPU도 같이 필요해서 다시 낙폭을 줄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마이클 버리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깬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자가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냐면 이 정도면 되는데 설비 투자는 이 정도면 되는데 더 많이 한 거죠. 너무 많이 해서 이 설비 투자가 이제 유유 설비가 되는 거예요. 남아도는 설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엔비디아는 칩을 못 팔 거고 전력 장비도 못 팔 거고 이걸 버블이라고 봤는데 실제 구글에서 보니까 어때요? 투자한 만큼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그럼 이건 과잉 투자가 아니었던 거고 동시에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구글이 AI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1000배가 그것도 4, 5년 내 10년 뒤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날 거래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AWS 즉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번에 실적 안 좋았는데 왜 그랬는 줄 아시죠? 우리가 설비 투자를 덜해서 그랬대요. 우리가 설비 투자를 덜해서 많은 고객들이 구글로 갔대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가 더 잘해서 훨씬 더 낫대. 그래서 이번에 뭐 한대요? 나 설비 투자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미 그것 때문에 내가 고객을 뺏기고 있는 거 봐요. 그게 어떻게 과잉 투자입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지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저보다 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I 전문가도 아니고 AI를 직접 하는 세계에서 지금 거의 1위를 탈환하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AI로는 얘가 1위니까 상장 기업 중에서는 비상장 오픈 AI가 있지만 1위 기업이 한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AI는 거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이번에도 한 2, 3년쯤 고생하는 게 고생하겠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그럼 AI가 거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또 AI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은 구글이 지금 제미나이 출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TPU는 심지어 비용도 싸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글이 커질 거니까 또 마침 버핏도 샀다고 하니 구글 쪽이 좀 더 뭔가 시장을 주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대항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고 우리가 아는 AI는 혼자 다 모든 기업이 다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이 있다라면 이제는 확연하게 뭔가 오픈 AI가 지금 점유율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란 대항마가 나와서 쌍두마차 체제로 가면서 경쟁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면 투자는 더 가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 기업들이 버블이니 정말 주식을 많이 줄였습니다라는 잘못된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수익률을 잘 낸 드렁컨 밀러라는 사람도 있고 피터 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항상 다 산다고 해서 다 판다고 해서 그걸 다 맞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특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현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버블이라고 이 글로벌의 투자자들 그루들이 얘기를 했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주식, AI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거나 또는 이 주식을 팔고 경기 방어주를 샀을 때 그죠? 통신주나 제약이나 이런 걸 샀다라면 이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 부정적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그랬는지 지금 하나씩 따져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주 풍부한 자료를 보시죠. 가져오셔서요. 자, 네.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전량 다 팔았대요. 와, 소프트뱅크가 안 좋게 보나 했는데 뭐 샀대요? 이거 봐서 전부 다 오픈 AI를 샀대요. 네. 자, 손정희는 뭘 한 거죠? 종목 교체를 한 거죠. 엔비디아를 팔아서 오픈 AI라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I 관련주를 팔아서 또 다른 AI 관련주 팔았죠. 달라진 게 있다면 엔비디아라는 투자 관련주를 팔아서 오픈 AI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산 게 다른 거지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손정희라는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이렇게 해서 오픈 AI가 잘못되면 본인도 파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투자의 대가가 이것도 언제 샀냐면 11월 12일이니까 논란이 한참 있을 때 샀어요. 쌀 때 산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분만 그랬느냐? 헤지펀드 매니저 대변인 댄 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테크 어떻게 했대요? 투자로 확대했대요. 네. 기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2배 이상 늘렸고요. 엔비디아, 아마존에 대한 포지션도 추가로 늘렸대요. 그렇죠? 특히 3분기 들어 심리가 개선되자 기술주 베팅을
재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매그니피션트에 대한 포지션을 대부분 이전에 관세 때문에 팔았는데 지금 비쌌을 때 더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D1 캐피탈도 그래요. 여기도 3분기에 AI를 관련주를 편입을 했대요. D1 캐피탈 투자자는 특히 AI 주식의 밸류에이션 논란과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샀대요. 버블인데 얘들이 산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만 그랬느냐? 우리 버핏은요. 정말 훌륭한 버핏도 구글 샀어요. 정확하게 구글 왜 샀어요? AI로 산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AI를 산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핏이라는 분은 최소한 버블에서 사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싸도 안 사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볼 때 구글이 어떻다라고 본 거예요? 비싸지 않다라고 봤다고요. 우리만 밸류에이션 넣고 우리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1위의 가치 투자자는 이거 비싸지 않고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사고 있다고요. 한두 분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합시다. 자, 전설적인 투자자 드렁컨 밀러, 그죠? 이것도 11월 18일 기사네요. 억만장 드렁컨을 3분기에 아마존닷컴 메타 지분을 확대했대요. 어때요? AI 관련 지분을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늘렸죠, 그죠? 누구만 줄였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마이클 버리요. 머리만 줄였네요. 여기에 제가 일부 신문에서 또 잘못된 기사를 본 게 뭐냐면 피터 딜 얘기도 해요. 그죠? 야, 피터 딜도 엔비디아 줄였잖아. 맞아요. 엔비디아 줄였는데 줄인 걸로 뭐 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샀다고요. 애플 사고. 결국 이 사람도 뭘 한 거죠? 내가 보기엔 지금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 종목 교체죠. 자, 같은 AI에서 AI로 종목을 교체한 거죠. 이게 어떻게 AI 버블론이에요? 그러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오픈 AI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 칩에서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지 비즈니스 않습니까? 모델 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다면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는데 SK 하이닉스는 매도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향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지는 보십니까?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는 엔비디아 건가요? 향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이 엔비디아라는 AI라는 게 추론을 시작하면서 예정에 없었던 D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D램 캐파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2배가 많아요. 네. 같은 D램을 팔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고정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돼 있는 반면 삼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걸 고스란히 다 반영하는 측면도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D램에 대한 비중도 월등히 삼성전자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양 말씀 주셨지만 그럼 엔비디아 양이 안 된다면 그럼 구글 양으로 가야 되는데 구글도 거의 다 하이닉스가 해요. 구글도 어차피 하이닉스가 하고 엔비디아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판다라는 건 앞뒤가 맞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핵심이 D램인 거고 D램은 캐파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삼성전자가 많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많이 만드는데 일반 D램은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조금 더 봤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하이닉스를 뭐 하고 이러는 거지. 뭐 정말 엔비디아 향이라서 줄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냐, AI에 대한 버블 논란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의견을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되냐일 것 같습니다. 이선엽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여전히 크게 올라가는 시장의 중간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는 지금처럼 있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좋든 싫든 이번에 AI 버블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AI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저처럼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거니까 향후에 뭐 무턱대고 AI니까 무조건 다 사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중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무게 중심으로 흐르는지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제 의견이 틀려서 야 AI는 이제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 의견대로 이거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최소한 그 흔들리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몇 % 빠졌다고 그걸 갖다 말을 붙여서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오판을 하게 되면 의사도 원래 오진을 하면 병이 안 낫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중에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뒤에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승조 소장님 계시지만 제가 진짜 신입사원 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저 멘토 같은 분이셨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시면서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환율이 지금 정부가 강하게 좀 개입을 네. 하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것은 또한 증시나 코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시는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과잉 레버리지는 청산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아요. 환율 효과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네. 다만 이게 수출 기업은 좋은데 서민들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온 원유 가격, 농산물 가격들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서민들 삶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오늘 보니까 일부 금투세 얘기가 더 나오는데 이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금투세를 우리가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도 좋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지 않나요? 어차피 세금 예. 낼 거면 어차피 세금 낼 거면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금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돼요? 더 약세로 가요. 그렇죠? 달러가 더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원화가 더 약세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는 더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름값, 석유값, 아니면 농산물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